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증인 신문을 내일 한 차례만 남겨두면서 점차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대통령에 이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 진행되는 거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인 오늘 오후 2시에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는 앞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용한다고 맞서왔는데 오늘은 한 총리 본인도 변론에 출석해서 직접 부당성을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조금 전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신청됐고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의 타당성을 따지는 탄핵 심판 변론과 함께 당시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는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오늘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오후 4시에 연이어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은 제적의원 300명 가운데 192명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도 했던 만큼 의결 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의 과반, 151명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 200명이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 측은 헌재에 정반대 입장을 내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권한쟁의 사건들의 전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오늘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논의를 거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실제 침해됐는지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 날짜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내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서 변론 시작 시각은 기존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5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7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으라, 체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어제 변론에서 공개되면서 특히 관심이 쏠렸죠. 조 청장은 앞서 2차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헌재 관계자는 조금 전 브리핑에서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쳐와 출석 여부와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신문조서가 어제 탄핵 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도 할 수 없는 피신 조서를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다고 항의하며 퇴정하기도 했는데요.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야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선 굉장한 다급함이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체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 침투 의혹과 관련해선 여전 사령관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차장에게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번호를 건네며 협력을 구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 국회 측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토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반대 신문도 할 수 없는 관련자의 검찰 조사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서를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조 변호사는 중도에 심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지난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조사가 진술대로 쓰였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거부했는데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원한다면 다시 논의해보겠다면서도 진술 과정이 모두 영상으로 녹화돼 있어서 조서 중 가장 강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제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은 각각 지금까지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는 국회 측과 충심으로 우리의 국익의 침해를 알리려 한 것이라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간 결산 성격이었던 이번 9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12.3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선관위 기능을 정지시켜 민주주의 해체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12.3 계엄으로 피해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북한의 정치 개입설을 주장하는데 주어진 변론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습니다. 계엄은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대통령의 충심이라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 실제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를 봉쇄할 수 없는 규모이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오염됐다며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그다음에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형 계엄을 실시하였습니다. 9차례 변론을 진행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는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접견해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내일은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 취소 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서 재판 뿐만 아니라 검찰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각각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 직접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해 이 형사재판에 직접 나갈지 논의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잡혀 있죠. 네,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대표도 직접 출석할 계획입니다. 통상 재판 10분 전쯤에 이제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발언한 이제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양형 증인으로 채택된 한양대 겸임교수 정준희 씨를 신문한 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다음 달 중순까지 재판부가 새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달라 요청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해서 다음 달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란이 됐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오늘 결론이 난다고요? 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1심 결과가 기소 2년 만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하는데요. 이들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을 이제 귀순 의사가 밝혔지만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부당하게 관계기관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내용은 오후에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조 청장의 변호인단과 출석 여부와 증인 신문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강제 구인 방식이 아닌 자진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내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최후 변론, 윤 대통령의 최후 준수를 듣고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선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고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헌재 재판관 관련 원색적인 비난에 대해선 헌법연구관을 상대로 한 가짜뉴스를 수집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의뢰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잠룡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토론회에 현역 의원 50여 명이 몰렸고 또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야권 연대기구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침에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에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요? 네, 김문수 장관은 오늘 아침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현역 의원만 50명 넘게 참석해 얼굴을 비쳤습니다. 당 지도부에선 연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은 아직 금기어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여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 장관 행사에 이렇게 많은 의원이 몰린 것 자체가 여당 역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와 사회 약자를 보살피는 게 공직자의 직분이란 점을 잊은 적 없다며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김 장관 외에 다른 여권 잠룡들도 분주하게 움직일 시점과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던 국회 개헌 토론회 때도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마치 캠프 출정식 같다는 말이 나왔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주 책 출간에 맞춰서
정계 복귀를 선언할 행사 형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야권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5개 야당 대표는 조금 전 국회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힘을 모아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고 사회개혁을 이끌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야당 역시 아직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건 이르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반윤 연대에 시동을 건 거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 유튜브 방송에서 앞으로 중도 보수 진영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수는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국민의힘이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고 상식이 없어서 보수 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사실 진보 정당이 아니라 중도 보수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했는데 SNS를 통해서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월급쟁이 세금만 계속 오르고 있다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여야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리죠.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첫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과 연금 개혁 또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예외 같은 쟁점 현안들이 의제가 될 전망인데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아서 첫 회의 때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YTN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고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추경 협상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소비 쿠폰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며 내일 회의에서 꼭 결론을 내자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희인입니다. 지역 건설 경기 침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안산과 대전, 부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우선 추진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부산, 대전, 안산에 총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 전략 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다는 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 5월 중 결정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를 신설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에 발표할 자동차 관세율은 25% 수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도 25%로 시작해 1년에 걸쳐 인상할 계획을 밝혔는데 둘 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에 해당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동차 관세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25%라는 숫자를 내놨습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What about semiconductors and pharmaceuticals? It'll be 25% and higher,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다만 외국 회사에 미국에 공장을 지을 시간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A couple of big ones in Mexico just got canceled because they're going to be building them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s very simply because of what we're doing with respect to taxes, tariffs, and incentives. 또 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를 기존 10%에서 미국과 같은 2.5%로 내렸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자동차 관세는 현재 바뀌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관세에 맞춰 부과하는 상호 관세라며 협상 여지를 열어놨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승용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추격 등 한국 반도체 위기설에 대해서 위기도 기회도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회장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미국에서 누구와 좀 어떤 이야기 나누실 예정이신지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미팅 예정돼 있습니다. 반도체 비롯해서 관세 계속 압박을 내부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 준비할 가시나요? 네, 그럼 다녀와서 말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52시간 예외 적용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이 사안과는 상관이 없어서 나중에. 네. 네.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위기라는 얘기도 많은데 좀 앞으로 업계들과 좀 위기도 기회도 있죠. 금값이 치솟으면서 골드바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골드뱅킹이나 달러 예금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고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값 고공행진에 골드바는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1년 사이 거의 2배로 뛰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품귀 현상은 풍선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골드바 현물 거래 대신 은행 계좌를 터서 금에 투자하는 골드뱅킹이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3곳의 관련 잔액은 9천억 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골드바나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약간 달러의 환차익처럼 골드 가격 오르면 원화로 찾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금처럼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676억 달러가 넘어 2년여 만에 최대입니다. 강달러에도 팔아서 차익을 챙기기보다 추가 매수를 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좀 늘긴 했습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할 때는 경제가 조금 위기 상황일 때 많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로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란 기대감도 달러에 대한 투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과 달러 선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40대 교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대면 조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계획 범행 여부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40대 교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볼 때 교사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계획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상당 부분 확보해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 A씨의 검색 기록 등에서도 계획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수집됐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수사 자체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를 통해 범행 전후의 정황과 교사 A씨의 행동 패턴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수사팀은 수술 전 첫 진술 때와 회복 과정에서 A씨를 상대로 2차례 간단한 대면 조사는 이뤄졌지만 정식 피의자 조사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건강 상태가 악화돼 다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회복 상태가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도 건강 상태에 따라 집행 시점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교육부가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지난 17일부터 대전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고 김하늘 양이 재학을 했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2주에 걸쳐 가해 교사의 휴직과 복직 승인 과정, 또 폭력 행동을 사전에 인지했었는지, 분리 조치 등 적절한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사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신질환 위험 교사를 즉시 분리해 직권 휴직이나 면직을 강제하는 내용인데 불이익을 염려해 치료를 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제2의 김하늘 양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교육부가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듯이 문제 발생 교사를 긴급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교원, 학부모와 다투거나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긴급 분리 조치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파견돼 조사를 벌이고 직무 수행이 적합한지 판정한 뒤 직권 휴직이나 직권 면직 등을 조치해 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교원이 복귀를 신청할 경우 다시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위원회 심의를 열어 복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 교원에 대해선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통해 신규 교원을 임용하기 전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강화해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모든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게 서둘러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사들은 법안이 정신질환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오히려 병을 숨기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올라간 관련 법안들에 수천에서 수만 개 의견이 달렸는데 법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법, 제도 등이 오남용돼서 악성 민원인이나 관리자에 의해서 교사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학교 전담 경찰관 증언과 늘봄학교 저학년 대면 인계 같은 학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두고도 현실성이나 효과가 높지 않을 거란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윤 대통령의 9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열렸죠. 이게 직접 증언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헌재까지 간 뒤에 구치소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좀 얘기가 많은데 혹시 뭐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이 어떤 발언 어떤 기회라든지 하실 어떤 그런 역할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변호사들하고 좀 상의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할이 그렇게 없고 또 시간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헌재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공개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서 체포해라. 불법이야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내용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듣고 반발하면서 이제 퇴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사실은 이제 전문 증거라 해서 그동안에 이제 검찰 조사,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했지만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것을 한데 어울려서 마치 그게 증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문영배 재판관이 그 4차 변론 때 우리가 전문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해서 보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저께 강한 그런 어떤 증거에 대해서 대통령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이의 제기하기에는 시간이 늦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쓰고 있는 것은 이 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조서를 꾸밀 때 변호인들과 함께 있고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조사를 꾸몄고 또 그 조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그 직인이라든지 사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대통령 측은 사실은 그 피청구인의 동의를 거치 못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헌재 자체가 형사 재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이게 파직하냐 안 하느냐만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정영두 재판관을 통해서 이미 4차 변론 때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측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것도 홍장훈이나 이런 몇몇 실질적인 메모라든지 증거만 없애면 본인이 해왔던 이야기들 스스로도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증거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이 지금 강하게 배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어서 조 청장과 대통령의 진술도 정면 배치되고 있는데 내일 조 청장의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비상계엄이 내란 혹은 국헌 논란 이런 어떤 프레임이 지금 현재 맞춰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를 하고 더 나가서는 국회를 대체하는 어떤 비상 입법기구 이런 어떤 만드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는데 생겨나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불신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지금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10가지 이상의 지금 법률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히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2020년 개정된 이후부터는 피고인 혹은 피청구인이 부동의를 하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형사소송이 아니라 탄핵재판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반 탄핵 같은 경우 즉 어떤 공무원의 어떤 신분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이제 거기 불복하는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을 통해서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은 이걸 불복할 수 있는 기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은 그 대통령인데 과연 국민들이 이런 주권을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도 이렇게 결정을 해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용하겠는가 하는 저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즉
조지호 청장의 바로 직속 부하인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분명히 그 국회를 봉사하려는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고, 저도 현장에 그 당시에 뭐 지나가면서 있었습니다만은 200명 가까운 어떤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관, 국회 직원들이 단시간에 쉽게 국회로 진입한 것만 보더라도 국회 봉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 채택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볼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내일 10차 변론에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주요 증인들이 대거 출석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은 이제 내일 또 첫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변론을 미뤄달라 이런 요구를 헌재했었는데, 헌재는 1시간 정도 시간을 늦출 뿐 날짜는 이제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또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저는 뭐 없다고 보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후 진술, 최후 변론만 남아 있다. 10차 이후에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사실 형사 재판이 있다 하더라도 공판 기일을 잡는 거라서 실제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필요 없는 자리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내일 대통령이 안 나오셔도 돼요. 역대 대통령께서도 뭐 헌법재판에 나온 적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굳이 날짜를 바꿔달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원래 2시에서 3시로 바꾼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켜보지 않더라도 한덕수 총리 3시, 뭐 홍장원 차장 뭐 5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오전에 공판을 보더라도, 참가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충분히 대통령이 안 나오셔도 되는 자리가 형사재판도 그렇고 사실은 헌법재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날짜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마지막 이제 공판 기일은 10차로 끝나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에서 마지막 그 최후 진술, 네. 이 부분만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최근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선 헌재 절차에 계속 부당함을 언급하면서 중대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심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하야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하야설에 대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야당 입장까지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하야를 포함한 그런 부분은 대통령 본인이 중대한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결심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용산을 비롯해서는 기각될 거라는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다. 일본은 확신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마 망상인 것을 본인들도 알 겁니다. 기대와 진실을 헷갈리는 것 아닐까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끝까지 본인이 기각될 걸로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실은 거리가 멀게 8대0 아니었었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8대0의 결론이 날 걸로 굳게 믿습니다. 아니면은 파면 결정이 뻔하게 느껴지니까 사실은 하야란 말을 쓸 자격도 없죠. 그냥 자진 사퇴를 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윤 대통령의 이런 하야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좀 뭘까요? 글쎄요, 저는 하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좌파 진영에서 있던 일부 언론에서 저는 만들어진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겠다, 헌법재판소에 열심히 출석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신 만큼 하야의 어떤 여지는 없는데, 그럼 왜 하야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는 결국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 특히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많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자진사퇴 하야한다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참모를 끼얹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어떤 국민들이 실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점들을 좀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이후에
어떤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들 갈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진행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일개 잡범보다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일 내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지금 재판 일정과 그리고 지금 법원에 지금 현재 그 형사법 일정까지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형사법 처음 할 때는 변론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할 필요 없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구속 취소 신문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는 또 본인이 참석했다는 그런 어떤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불과 뭐 한두 달도 아니고 며칠을 헌법재판소에서 좀 밀리는 것도 늦추는 것도 그렇게 좀 어려운 것인지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걸 보면은 정인들도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돼 있고 정인 한 사람당 90분으로 정인 신문을 제한을 하면서 뭐 청문회 같이 뭐 초치계로 이게 제한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기본적인 어떤 그 피청구인의 자기 방어권적인 측면에서 저는 맞는지 절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사실인 것이죠. 과연 이렇게까지 과속을 넘어서 졸속으로 했을 때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일각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 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도 뭐 박균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흔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바로 그 선거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 4대 4니 5대 4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엇갈린 반응을 했고요. 또 그것은 뭐 사람이 이상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본인들이 그동안에 윤 대통령 측도 나름대로는 뭐 왜 탄핵을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계기라든지 여러 가지 설득을 해왔다. 또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참고하지 않겠냐. 이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신문기를 잡을 필요도 없이 12월 3일 밤 전 국민이 보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하나만 놓고도 포고령의 정당성 하나만 놓고도 이미 탄핵에 충분하기 때문에 더 논의할 바도 없이 또 실제적으로 지난번 소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때도 실제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소수 의견으로 하고 찬성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러한 결과들이 나와서 8대 0을 나오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3월 중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명태균 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먼저 김 의원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다고 보세요? 글쎄, 1차적 수사에서 좀 많이 비판을 받을 수 있죠. 핵심 당사자라고 하는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름 그리고 이름이 오르락내리는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에 대한 측면들을 인지해서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차원에서 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서울로 또 넘기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제적으로 또 한편으로 그 시그널은 이제는 김건희 여사도 조사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이해 당사자들이 주소를 서울에 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본질적인 그동안에는 뭐 황금포니를 비롯해서 명태균 씨에 관한 말하면 조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당사자들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마산 차원에서 하기는 좀 버겁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 의원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명태균 씨 관련돼서는 일단은 뭐 창원지검에서 지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서 관련자들을 지금 이제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가 저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본인의 좀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는 그런 어떤 욕심이 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대통령 관계를 계속해서 뭐 언론에 뭐 인터뷰하다시피 해서 실시간으로 뭐 계속해서 뭐 자료를 뭐 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방송이 됐는데 지금은 대통령과 있던 그 관계는 거의 사실상 이제 거리가 없으니까 잠재적인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좀 언론에 지금 내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상에 본인이 명시적으로 뭐 인원동원이라든지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에 도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나올 줄 몰라도 앞으로 더 많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수사의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볼 때는 창원지검에서 그동안 어떤 관련자들을 전부 다 어떤 기소한 상태에서 더 어떻게 그 수사할 어떤 대상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또다시 반려한 것을 두고 검찰도 수사 대상이라면서 특검을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시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을 막는 것은 결국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하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검찰도 내란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을 이렇게까지 감싸는 것입니까? 내란 수사를 방해한 검찰도 결국은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제대로 할 거라는 기대를 갖는 국민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12.3 내란의 동기를 밝힐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결국 특검이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민주당은 검찰이 이제 김 차장의 영장을 반려한 것에 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히려 김성훈 차장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예. 명태균 특검에 훨씬 더 방점이 있는 좀 압박성 어떤 언급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검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아폰의 핵심 서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뭐 경호 차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뭐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네. 소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소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휘발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상민 검사를 창원어창에 공천을 시켜달라. 명태균 씨.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김상민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조국 수사 때 수고 많이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럼 조국 수사 내용에 대해서 여사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떤 훨씬 그게 큰 휘발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에 나온 조태웅 국정원장도 계엄 하루 전날인 12월 2일 날 여사랑 두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곳곳에서 여사의 어떤 국정 개입의 흔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조국 수사 때 수고 많이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천을 줘야 된다, 예.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제는 아마 서울중앙지검에 나서 그전에는 뭐 검찰 출두도 아니고 제3 뭐 공간에서 했다는 그것도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샅샅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 일어난 일이 공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지금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과거에 뭐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고 홍 시장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 역시 뭐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을 4번 만났다. 마지막 만남은 오 시장의 후원 회장이던 김모 씨도 함께한 3자 회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에는 본인이
특별하게 특정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시를 했는데 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돼서 또 특히 뭐 돈을 주고받고 했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어떤 제3자가 뭐 이렇게 뭐 도와준 것을 가지고 사실 문제 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주변 분들이 예를 들면 저를 좀 지지하도록 뭐 모임을 만들어서 뭐 밥을 사줬다든지 뭐 또 여론조사를 뭐 했다든지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는 문제될 사항이 아니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어떤 직접적인 명태균 씨와 그 관계보다는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명태균 씨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김용 그 씨가 지금 정치자금 관련해서 또 특가법을 해서 이제 그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았는데 김용 같은 경우 저라긴처럼 지금 그 이재명 그 대표에 어떻게 보면 좀 왼팔 오른팔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사를 지금 현재 더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굉장히 문제될 어떤 소지가 이제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고 예를 들면 또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저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탄핵 전국에 있어서 탄핵 반대했던 국민 여론이 좀 높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어떤 이슈거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특정인을 좀 이렇게 좀 잘 봐달라는 식으로 문자를 설사 뭐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저는 그 자체는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게 예를 들면 특정 어떤 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주변에 뭐 아무데나 아이고 그 사람 좀 잘 봐달라 그런 어떤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특검법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지금까지 했던 입법 폭주, 특검 폭주의 어떤 연장선상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홍 의원님께서는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뭐 관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 리스크가 향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좀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이 둘이 좀 차별화를 해볼 수 있을지 오히려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볼 때는 명태균 뭐 게이트가 얼마만큼 국민의힘 그 경선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파괴력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좀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뭐 그런 어떤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어떤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지금 저는 명태균 이슈를 떠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여론조사가 일단은 그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될지가 가장 큰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명태균 어떤 이슈에서 좀 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여론 어떤 향배가 많이 저는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여야의 반응도 좀 엇갈렸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사실 그렇죠.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고 하면 중도 보수적인 스탠스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뭐 조국 혁신당의 경우도 그렇고 또 더 왼쪽으로는 진보당도 있고 또 정의당도 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보당이나 정의당에 물어보면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본인들이 바뀐 것처럼 하고 지금 우측에 있거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다면 에너지 관련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소위 우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를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뻥사니즘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민주당은 중도 보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민주당 당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이제 아까 진성준 의원 말하는 것처럼 진보당이나 정의당은 항상 민주당을 규정할 때 그렇게 해왔고 저는 지금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매우 강성이고 또 그동안 이제 양대 노총이 민주당의 지지 계층이다 보니까 매우 진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모든 이제 거대 정당은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극우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또 그 국민의힘에 보여주면 말씀드리면 똑같이 얘기할 거 우리공화당이라든지 뭐 진보통일당, 자유통일당이나 우리보다 더 우크릭돼 있는 그런 정당이 있다라는 것처럼 정당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 어쨌든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보수와 중도 또 서민 이걸 기준으로 하는 정당이었다는 측면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나 진성준 의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중도 보수 호소인 같습니다. 호소인이다. 과연 민주당이 중도 보수 입장을 취하는 사실은 사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어떤 입장을 뭐 취하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 정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당의 정책 중에 진보적 정책, 보수적 정책이 다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그 정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취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중요시 여기 생각했던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주 52시간이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비정규 정규직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이었는데 이게 과연 중도 보수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봐주면은 중도 진보적 어떤 그런 어떤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52시간 뭐 유연화 문제라든지 또 그 민생지원금이 비판이 나오니까 그걸 없애고 추경을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그런 것을 다 없애면서 민생지원금은 소비 쿠폰으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또 52시간 어떤 논의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 좀 반발이 있으니까 결국은 갑자기 그거 사라지면서 이제 더 나가서 주 4일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신뢰성의 상당히 상실되는 그런 어떤 언행과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데 저는 정당이 그리고 정치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입장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느냐 그리고 그 일관성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점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이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좀 신뢰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정치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잠룡들의 행보는 좀 분주한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오전 이제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에 여당 의원 한 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자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로서는 너무나 뜻밖이고 뭐 제가 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제가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무슨 다른 뭐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그리고 그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걱정과 우려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돼서 저한테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혹시 조기 대선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예. 대선 후보군 중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플랜 B도 저도 한쪽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책 내용은 뭐 오늘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하니까 네. 거기에 뭐 좀 설명이 나올 텐데 2부로 구성돼 있고요.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것은 그동안은 본인이 당대표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런 얘기들, 한동훈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판 기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김문수 장관이 참석하는 토론회에 여당 의원, 현역 의원 50명이 몰렸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금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탄핵 전국에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시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집회가 있다 혹은 또 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때보다 좀 관심이 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을 세 개 봤는데 조금 이제 입장이 다른 것은 김문수 장관 같은 본인은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없다고 이제 손살을 치면서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좀 질책을 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김문수 장관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지금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 임금 체계 개선이 없는 정년 연장은 대기업에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청년층에도 이제 좋을 게 없다는 그런 어떤 취지였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자리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좀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반대로 지금 지금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 같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출판을 이제 하면서 본인이 정치 재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인 책을 통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당내에서 너무 좀 급하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런 탄핵 전국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시기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하는 사람보다는 최소한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장관처럼 아무 행동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지율이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뭔가 여권 잠룡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어떤가요? 글쎄 지금도 뭐 말은 뭐 노동계획과 관련된 토론을 하지만 실질적인 조기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고 보죠. 예. 오세훈 시장부터 해가지고 48명 의원이 갖고 오늘도 그에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한 50명 가까이 김문수 장관의 정책 토론에 제발 좀 노동 정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웃고 화이팅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래가지고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 또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얼굴 할리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저 토론에 나온 토론자들이 저 의원 50명이 왔다가 한꺼번에 빠지고 나서 몇 명이나 앉아서 토론을 했는지 전 걱정이 되고요. 그저께 권영세 또 혹은 권성동 의원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보수 언론조차도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이재명의 문제만 지적하고 여당으로서 어떤 비전도 밝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현재 조기 대선판에 이렇게 김문수, 오세훈이 열리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큰 물길이 되었다. 본인 스스로가 조기 대선 말하는 사람은 배신자라고 얘기하지만 각각 이미 조기 대선을 전제해 준 행보가 시작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나름대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탄핵 정국에서 어느 정도 좀 소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안철수 의원 말씀 중에 참 재밌게 본 부분이 지금 후보군 중에서 현역 의원은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이 상당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게 안철수 의원이 사실 자산이 사실 굉장히 많죠. 특히 V스를 통해서 저부터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기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IT 문화가 산업이 발전되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본인의 어떤 자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전국에서 어떤 본인의 판단, 발언 등등을 통해서 국민들 특히 우파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많은 어떤 지지를 받지는 지금 현재 어떤 힘든 형국이 같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본인에 따라서 물론 출렁임은 있겠습니다만은 당분간 그렇게 파괴력 있는
우파 보수 진영이 좀 후보로 나오는 게 현재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또 여러 양형 조건을 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유 씨는 18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와 40여 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어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 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배우 김세론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오늘 새벽 이루어진 장례 절차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장지는 파주 통일로 추모공원입니다. 앞서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진 빈소에는 함께 영화 아저씨에 출연했던 배우 원빈 등 동료 연예인들이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에 막을 올렸습니다. 고위급 협상팀 설치를 합의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시작한 협상에 대한 비판이 미국 국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중재단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 만에 종전협상에 첫 발을 뗀 겁니다. 4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담 끝에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을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The goal of today's meeting was to follow up on the phone call the president had a week ago and begin to establish those lines of communication. The work remains. Today is the first step of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도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종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And only President Trump can do that. And in the Oval Office less than a week ago, both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Zelensky both said to him, only you, President Trump, could drive this war to a conclusion. 러시아도 미국과 유용한 협상을 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Разговор был, я считаю, очень полезный. Мы не просто слушали, но и слышали друг друга. И у меня есть основания полагать, ч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빼고 시작한 협상에 대한 비판이 미국 국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Ukraine has lost thousands and thousands of its people, and so to even begin a process without including Ukraine is perceived by Ukraine and many around the world as just throwing them under the bus.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의 불만을 의식한 듯 실제 평화를 위한 협상에는 우크라이나도 참여하게 될 거라며 모두가 동의하는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첫 종전 협상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EU가 테러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혀 종전 협상을 앞두고 서방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 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하며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러 회담 결과가 발표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종전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о-американську зустріч в Саудівській Аравії для нас це було сюрпризом, я думаю, так як і для багатьох.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참여하는 공정한 안보 보장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하루 뒤로 예정됐던 사우디 방문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며 키이우에서 미국 대표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커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 측과 회담한 뒤 모든 당사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EU의 테러 제재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The European Union is going to have to be at the table at some point because they have sanctions as well that have been imposed. EU는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며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이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경우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프랑스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 7개국 정상을 초청해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2차 회의를 현지 시간 19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체코 등이 불만을 제기하자 초청국을 늘려 2차 회의를 마련한 건데 종전을 둘러싼 유럽 내의 균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안에 미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사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달 말 안에 만날 것인가라고 묻자 아마도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매우 잘 진행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해서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전 후 우크라이나에 유럽이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것에 대해선 유럽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다. 나는 전적으로 찬성이라며 프랑스도 언급을 했고 영국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가 북한 송환 대신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내 송환이 이루어지려면 국제법은 물론 관계국 협의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전에 종전 협상에서 포로 맞교환이 논의될 수도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리모 씨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송환 방법을 미리 알아본 듯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한민국으로 갈 생각이라며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줄 것 같으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본국 송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엔의 협약이라든지 또는 기타 제3국과 그 전쟁 당사국 간의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선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날 경우 본국 송환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서두르고 있는 종전 협상에서 포로 맞교환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군 병사가 포로로 공식 인정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물론 북한군의 한국행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군 의사만 확인되면 송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국제법 검토와 관련국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북미 대화를 준비하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5%가량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이번엔 국내 주요 기업들 수장으로 구성이 된 민간 경제사절단이 방미길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에 관심이 무척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가 이제 25%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세를 물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이번 주부터 상호 관세라든가 품목별 자동차 관세에 대한 실시가 나와야 되는데 앞서 뉴스를 보셨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 종전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날짜를 4월 2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 관세가 실시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은 한 10% 정도 수준을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걸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자동차 관세는 25%의 수준이다라고 크게 아웃라인을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와 미국은 지금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비관세, 무관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트럼프가 누굽니까? 이제 미리 미관세, 부관세라 하더라도 이번에 상호관세를 통해 가지고 이거 다 불공정이 있다면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불공정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에 돈 벌어 갔어? 그럼 이건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만 한미 FTA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동차에도 이제 25% 관세 이것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차를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직격탄이 좀 예상이 되는데 네. 한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에 4조 원이 넘는 그런 영업이익에 감소할 거다라는 우려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10%가 그 정도라고 하면 이제 25%라면 훨씬 클 수밖에 없겠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를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로 미국이 이제 경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네. 근데 일본은 지금 어떤 걸 꿈꾸고 있느냐? 협상으로 지금 자기네들은 피해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또 해놓고 있거든요. 일본 네. 언론에서. 문제는 우리 차와 일본 차가 같이 관세가 매겨진다면 그래도 같이 타격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우리는 25%인데 일본 차는 뭐 깎는다든가 뭘 피해 간다면 고스란히 우리 쪽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이건 나중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자동차 수출을 얼마나 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78만 대, 280만 대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 한 145만 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의 절반은 그러네요.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자동차 업계, 특히 완성차 업계의 미국 시장은 정말로 중요한 건데 여기에 25% 관세, 게다가 일본은 피해간다라면 이야기는 상당히 좀 이제 심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자동차 기업들은 면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뭐 이미 공장을 지은 그런 기업도 있고 지을 계획인 기업들도 있는데 네. 그럼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왜 이렇게 관세를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하지?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무슨 판 자체를 깨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판 전체를 키우는 이런 방식을 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둘이 대결을 할 때 한 트럼프 같은 입장에서 10이라는 판에서 10을 다 가져가는 것보다 10이라는 판을 100으로 키워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70 가져가고 상대방에게 30 주면 윈윈 아니냐. 이게 이제 트럼프식 발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세의 핵심은 뭐냐? 다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 현대차 그룹을 보면 조지아 공장, 엘라바마 공장, 특히 이번에 조지아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까지 또 짓고 있어서 이제 가동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은 정말 최대치로 돌리고 뭐 전기차도 좀 줄이면서 이 제품 포트폴리오도 바꾸고 한다면 한 100만 대 정도는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희망적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140만 대, 150만 대 수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0만 대 정도는 어쨌거나 커버가 가능한 그런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이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 특히 현대차 주가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일단 두 가지죠. 25% 오케이.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현실을 놓고 보니까 최대치로 100만 대는 지을 수 있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한 줄기 희망의 빛도 동시에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GM 한국 사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장이 타격 입는 상황을 좀 고려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율 관세를 자동차에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차가요. 미국에서만 생산을 하지 않죠. GM이라든가 포드 자체. 왜냐?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서 그들 회사, 미국 브랜드들도 GM, 포드들도 미국 외에서 실은 지어서 이걸 다시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GM 차들을 대량 생산을 해서 이걸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이야기할 때 포드 CEO 그리고 GM CEO가 강력 반발하고 재고해달라고 한 이야기가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에 25%를 부과가 돼요. 그럼 현대, 기아 브랜드도 관세가 매겨지지만 한국에서 만드는 GM 차도 관세가 붙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돌아서 GM이라든가 포드 자신의 미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점들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서도 25%나 그 이상의 관세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1년 안에 상당히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 영향은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일종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반도체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죠. 뭐 우리 수출을 많이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냐? 가령 우리의 HBM에 엄청난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 이 HBM은 결국 미국 엔비디아, 가령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AI 칩에 들어가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GPU와 함께 맞춰서 하나의 AI 가속기가 탄생되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AI 칩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비싸게 엔비디아는 이미 그 HBM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돌아 미국의 AI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웬만한 뭐 디램 뭐 HBM 다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런 기술력도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반도체를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우리가 좀 나름 갑의 영역, 나름 독점적인 기술도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 부분도 이제 협상에 대한 그런 한 줄기 빛의 희망이 있고요. 의약품 역시도 가령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 뭐 기술 플랫폼은 관세를 매길 수가 없겠고 아마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우리의 바이오시밀러, CMO, CDMO 쪽에 관세를 매길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송도 공장이 있으니까 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문제가 지금 웬만큼 이런 CMO, CDMO 잘하는 나라는 우리 삼바랑 중국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 기업은 이제 끊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국가 뭐 이런 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약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 돌아 미국인들이 또 이것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외에는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의약품에 이제 부과하고 이걸 가지고도 우리를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우리도 미국 측에 제시할 그럴 카드는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제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오늘 오전에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이제 민간 사절단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고요. 네. 오전에 나오는 것들 사진으로 보니까 의외로 최태원 회장 패션도 좋고 되게 밝게 오늘 갔더라고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저렇게 하고 되게 표정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기자들과 응대도 되게 잘했었는데 민간 사절단을 꾸려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뭐 독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아마 고위급 관계자 트럼프와 직원하고 직속 소통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관계자들과의 협상들이 계속해서 계획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일단 에너지 수입은 우리 쪽에서 주는 카드입니다. 예. 워낙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LNG, 특히 가스 사가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선물을 일단 좀 준비를 한 것 같고요. 조선은 우리의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조선은 언터처블이에요. 왜냐면 우리 조선을 건드리게 된다. 미국 조선은 지금 완전히 몰락한 상태입니다. 네. 항공모함 고치지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중국이 우리와 라이벌인데 그럼 중국한테 맡긴다? 이야기는 안 되죠. 일본 글쎄 기술력은 된다고 쳐도 캐파도 안 되고 결국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선을 가지고 조선을 뭐 양보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카드가 있고 그 외에 좀 우리가 살 부분들이 자동차 같은 부분들 또 원자력의 SMR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다각도로 우리가 줄 것들 혹은 우리가 이번만큼 좀 지켜야 될 것들을 챙겨오지 않을까. 반도체도 아마 이야기를 분명히 꺼낼 겁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갔으니까요. 앞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미국과 윈윈의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어떤 성과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출발한 팀은 민간 사절단이고요. 예.
이제 관 차원에서는 어제 이 박종원 산자부 차관보가 떠났습니다. 지금 현재 도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과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윈윈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이달 말에 아마도 산자부 장관이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박종원 차관보가 그 장관과의 마지막 세팅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윈윈 논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줄 선물 보따리를 몇 개 챙겨 갔겠죠. 그다음에 최소한의 우리가 얻어내야만 하는 것들. 가령 지금 반도체 보조금이 아직 입금도 안 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이 승인을 한 건데 전 대통령이 이걸 안 된다라는 하는 부분들, 게다가 자동차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그런 마지노선을 가지고 아마 미리 좀 사전 세팅을 해놓고 아마 이제 장관이 가서 이제 최종 또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간 쪽, 관 쪽 투트랙으로 트럼프 담당자들과 함께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쪽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거의 마지막까지 직접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급이 맞아야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실무진들끼리의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 같아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금값 역시 치솟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많죠. 이제 왜 금이 이렇게 치솟고 있느냐? 네. 불확실성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관세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 불확실하면 안전자산을 찾고 안전자산의 뭐 대명사는 금이다. 뭐 이것도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금 시세를 좀 보면 저게 2월부터 저렇게 이제 급등한 걸로 나와 있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크게 된 시세는 2022, 2023부터 그러니까 즉 뭐냐면 달러 패권에 대한 브릭스들의 도전 거기서부터 수요는 많이 붙었어요. 큰 시세는. 즉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뭐 러시아 계좌 동결하고 금의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 브릭스 국가들, 러시아, 중국으로 맺어진 저런 국가들이 우린 탈달러 패권에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중앙은행 쪽에서 어마어마한 사지의 길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00톤? 뭐 이 정도 안 됐던 것이 2,200톤이 넘어요. 네. 불과 1년 반, 2년 사이에 1,000톤씩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 수요가 막 몰려서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찰나에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일단 이제 불을 붙였다라고 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지금의 금값은 우스갯소리로 로마 제국 이후로 금 가격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또 하나의 지금의 특징은 실물금을 그렇게 찾아요. 네. 네. 골드바 네, 말씀하시죠? 바를. 그러니까 우리가 금 투자라고 하면 금 ETF, 뭐 골드 뱅킹, 금 인덱스 펀드들이 있지만 이거의 인기보다 너나 나나 나는 실물금을 찾을래.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아마 두 가지,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실물금이라는 것은 이제 더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 ETF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뭐 운용 규모가 100으로 운용 규모라고 한다면 그 운용사가 실제 정도 한 130? 은행처럼 담보 비율은 20, 10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선 금값을 추정하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만에 하나 정말로 실물금 한다면 그 종이 ETF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뭐 결제 문제가 있고 아마 이런 그러니까 극단적인 실물에 대한 것들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극단적인 불안감, 극단적인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직은 달러가 버티고는 있지만 이런 형태가 계속되게 된다면 대항마인 달러에 대한 타격, 그러니까 강세였던 달러가 또 약세로 바뀔 수 있는 이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금값이 오르네, 사상 최고치네라고 보기에는 그 이면들이 훨씬 더 깊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금값이 언제까지 이렇게 고공행진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세요? 앞서 말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 예. 때까지겠죠. 게다가 아마 중국이 계속 중국을 때린다면 중국 쪽은 오히려 더 금사재기와 실물금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슈들 하나하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금값이 떨어질 그럴 재료 소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SNS에서 단연 인기를 끄는 유튜버는 개그맨 이수지 씨가 아닐까 하는데요. 명품 패딩을 입고 차에서 끼니를 때우는 이른바 강남 학부모를 패러디한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맘카페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광용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공개된 이후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 중인 이른바 강남 엄마 패러디 영상입니다. 겨우 4살인 자녀를 수학학원까지 직접 운전해 등원시키고 차량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학원가 엄마의 모습을 꼬집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제기차기 사교육 강사 면접을 보거나 반존댓말과 영어를 섞은 특유의 화법으로 과자를 먹다 발견한 딸의 천재성을 과시합니다. 제이미가 어느 날 그걸 딱 이렇게 깎아를 봤더니 그 개수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줘요? 라고 아기가 그걸 캐치해서 벌써 수를 이용하는 거죠. 아, 이건 영재적인 모먼트다. 이수지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누리꾼들은 열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지만 맘카페 여론은 엇갈립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 영상 속 브랜드의 패딩을 민망해서 못 입겠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과장된 연기로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착될까 불쾌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해당 명품 패딩을 팔겠다는 게시물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낙에 성대모사로 잘 알려진 개그맨이지만 독창적인 콘텐츠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이수지의 다른 영상들까지 덩달아 인기입니다. 최근 드라마 촬영장에서 팬들을 대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배우 차주영도 인간 복사기 이수지가 놓칠 리 없습니다. 근데 너네 어떻게 가 여기서 집까지? 걸어가요. 아 진짜 야 어떡해 잠깐만. 내가 차 불러줄게. 영상 첫머리에 각색한 코미디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댓글에는 이수지가 완벽하게 현실을 고증했다며 좋아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사흘째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홍제천 폭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낮인데도 공기가 차갑다고요? 네, 계절의 시계는 봄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후 1시인 지금도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를 보이고 있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제 뒤로 보이는 폭포에는 일부가 고드름 형태로 얼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위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도 평창과 산간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도, 광주 3도, 대구는 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지만 대기의 건조함이 무척 심합니다. 현재 강원도 속초와 부산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마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